2026년 2월 중동에서 대규모 전투가 시작됐을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전쟁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석유였습니다. 자동차의 휘발유, 트럭과 선박의 디젤, 비행기의 제트 연료까지 현대 경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정상 운항이 거의 멈췄을 때 공급에 엄청난 부족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2025년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 해상으로 운송되는 석유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되는 석유의 상당 부분도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다른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8일에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운송량이 갑자기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석유가 즉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급의 상당 부분이 걸프 지역에서 쉽게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출항하지 못하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저장 시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으면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4월이 되면 미국 에너지정보청 4월이 되면 걸프 지역 일부 국가에서 하루에 1,000만 배럴이 넘는 생산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공급 차질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위기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수요가 여전히 높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연료는 운송과 다양한 제품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항공사, 해운, 공장 등에서 비용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과 음식 가격도 오릅니다. 4월에는 석유 가격이 급등해서 배럴당 거의 13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연료가 더 비싸졌지만 이를 줄일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걸프 지역 석유의 일부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형 동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나라의 동쪽에서 석유를 저케로까지 운송합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푸자이라까지 이어지는 자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들은 큰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의 석유 운송량은 예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막대한 양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두 번째 방어책을 사용합니다. 바로 비상석유 비축분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공급위기 상황에 대비해 저장해두는 대규모 원유와 연료 비축입니다. 3월 11일 2026년 국제에너지기구 IEA 32개 회원국 이 비상 비축분에서 최대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IE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상 석유 공동 방출입니다.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비축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상 석유는 마치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용할 수 있지만 무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점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비축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석유를 더 들여오거나 전 세계적으로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더 적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정부들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들을 찾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26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은 특히 아시아의 높은 가격과 제한된 공급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은 해외에서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해온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교통 시스템, 산업, 그리고 경제를 위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구매하는 석유의 양이 갑자기 변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시장에 바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분쟁이 시작된 후 바로 그 점을 석유 트레이더들이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계속 사들이는 대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매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소폭은 매우 컸습니다.
중국이 워낙 많은 석유를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구매를 줄이면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남는 석유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큰 의문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렇게 많은 석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중국이 해상으로 들여오는 석유를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나라가 바로 마비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실제로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미 중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의 오랜 준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석유 위기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연료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 것입니다. 중국의 정유 산업은 매우 큽니다. 정유소는 원유를 가솔린, 디젤, 제트 연료 및 기타 제품으로 가공하는 곳입니다. 보통 이들 제품의 일부는 중국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수출합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문제가 시작되자 베이징은 연료 수출을 크게 제한해서 더 많은 공급이 중국 내에 남도록 했습니다. 2026년 4월이 되면 국가의 정제연료 수출이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더 적은 양의 휘발유, 디젤과 제트 연료가 해외로 나가는 양이 줄고 국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교통 시스템도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 연료가 비싸거나 제한되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많은 나라에 없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매우 광범위한 고속철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로 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비행기나 자동차를 대신할 쉬운 대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중국의 이점은 전기차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과 사용 확대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가 주로 오염 문제와 자동차 산업 경쟁 때문에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석유 위기 시대에는 이제 전기차는 중국 에너지 안보의 일부가 됐습니다. 전기차는 더 이상 휘발유나 디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중국의 수백만 대 차량은 여전히 전기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중국의 석유 수요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많은 트럭, 비행기, 선박, 산업기계들이 여전히 석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기차를 합치면 항공편을 줄이고 연료를 더 신중하게 사용하면 석유 공급 가격이 낮아집니다.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에너지원이 있는데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은 다른 많은 에너지원에 비해 더 오염이 심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석탄 산업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동시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발전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석탄,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에서 더 많이 생산될수록 경제의 일부 활동에 석유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규모가 큰 석탄 화학 산업도 있습니다. 이 산업은 석탄을 이용해 여러 화학 제품과 산업용 자재를 만드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여전히 중국이 원유 수입의 큰 감소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수년 동안 건설해온 거대한 저장 시설에 있습니다. 바로 석유 비축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 석유 비축량의 전체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개된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분석가들은 위성 사진을 사용합니다. 선적 기록, 정유소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사용하여 국가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저장되어 있는지 추정합니다. 그리고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비축량이 매우 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비상저장소뿐만 아니라 대형 석유회사, 정유소, 항만 및 기타 저장시설의 상업적 재고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에서 공급이 줄었을 때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줄어든 수입 원유 물량을 모두 즉시 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내에 비축해둔 석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기 초기 몇 달 동안 중국의 해상원유 수입이 빠르게 감소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 경제의 큰 부분이 즉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석유를 비축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은 오랫동안 중국의 큰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필요한 원유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 원유의 많은 양이 전쟁이나 정치적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다와 좁은 해상 운송로를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중국은 전략 비축량을 점차 늘리고 수입 원유의 공급원을 다양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유럽에서 큰 시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석유를 아시아 국가들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구매자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러시아에서 유조선을 통해 들어오는 석유도 있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석유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대형 원유 공급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예전처럼 원유를 공급받기 힘들어지자 러시아산 석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6년 여름이 되자 중국의 대형 정유회사 시노펙은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다시 한번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중국은 오랫동안 또 다른 이례적인 석유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의 석유 산업에는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가 가해져 왔습니다. 이 제재의 목적은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의 상당 부분은 계속해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많은 양을 석유업계에서 티파 정유사라고 불리는 중국의 독립 정유업체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정유소들은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합쳐지면 상당한 정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란산 석유 거래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선적 및 결제 네트워크도 사용합니다. 일부 유조선들은 이름, 소유권 기록, 선적 정보를 반복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물이 최종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선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제재된 석유를 운반하면서 화물의 실제 출처와 거래에 누가 관여했는지 숨기기 위해 사용되는 유조선들입니다. 모든 중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국영기업들은 보통 더 신중합니다. 제재를 받게 되면 서방은행과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독립 정유업체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출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향하는 주요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석유 거래가 반드시 미국 달러로 결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달러는 국제 석유 거래에서 지배적인 통화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제가 달러 기반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때 미국이 거래를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석유 거래를 중국 위안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적은 결제 시스템과 금융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제재로부터 완전히 면역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방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제한된 국가들과 거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석유 비축은 단순히 많은 저장 탱크를 건설한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넓은 전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급자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며 운송의 전기화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력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석유를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과 해운에서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호르무즈 해협이 방해받았을 때 이 모든 준비가 한꺼번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가장 의존적인 나라 중 하나라면 왜 중국이 한 준비가 자기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기서도 같은 공급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이 한 일이 단순한 국내 에너지 전략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유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살 때 어떤 돈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거래에는 대부분 미국 달러가 사용됩니다. 한 가지 통화를 사용하면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서 다른 돈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 달러는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금융 제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달러 기반 은행 시스템을 통과하면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들을 차단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과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이 두 나라 간의 일부 무역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이란에게 위안화는 중국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이기에 중국 통화 접근성이 중요하며 이 점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에서 석유를 사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매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적어서 그들은 석유를 중국에 더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사람은 나라가 줄어들면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저렴한 석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석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막대한 비축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비축한 모든 석유가 이란과 러시아에서만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브라질 등 여러 석유 공급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석유 공급이 더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을 때 베이징은 그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왜 중국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매를 크게 줄이길 원했을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에너지 안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수입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문제로 생각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가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상 경로입니다. 동아시아로 향하는 수많은 유조선들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2025년 상반기 하루에 2,300만 배럴이 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지나는 석유의 거의 절반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오랫동안 큰 군사 충돌이 발생해서 선박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지 고민해왔습니다. 이를 흔히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좁은 해상 경로를 통과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수입 석유에 의존한다면 전쟁 시기에 그것은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만 문제로 인한 긴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아시아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해상 운송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자동으로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거나 중국의 모든 석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해상 경로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미얀마에서 오는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무역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중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석유 저장 시설과 파이프라인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 전기차, 그리고 철도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후나 저렴한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그나 국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라가 쉽게 마비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은 그 전략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중국 경제의 큰 부분은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판매하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은 전자제품을 생산합니다. 시계, 가전제품, 차량, 배터리, 의류 등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유럽, 아시아, 북미의 경제가 동시에 붕괴된다면 중국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제품을 덜 사게 됩니다. 주문이 줄어들면 중국 공장들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데 자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돕는 행동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신의 고객들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하는 동안 석유 시장에서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워낙 큰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 세계 수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석유 시장에서의 힘을 공급 측면에서 생각하곤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오펙 생산국들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매우 큰 수출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이며 글로벌 금융과 해상 운송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거대한 구매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배럴을 갑자기 중국이 사지 않으면 남은 공급량에 대한 경쟁이 줄어듭니다. 중국이 시장에 빠르게 돌아와서 대량으로 다시 사기 시작하면 수요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이징이 석유 가격을 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생산, 미국 셰일, 전쟁, 세계 경제 성장, 재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위기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석유 전략을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베이징이 워싱턴과 협상할 때 협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말이죠. 하지만 중국이 석유 수입을 정치적 양보의 대가로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공개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더 분명합니다. 베이징은 자국의 에너지 공급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수출 시장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국가에 필요한 수입 에너지가 끊길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중국이 세계를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전략 하나가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비축분을 사용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구매를 줄이면서 다른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석유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가 다른 경로와 공급원을 찾는 동안 가격과 공급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다른 주요 해상 운송로가 위협받는 한 세계 석유 시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석유 비축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장소에서 꺼내는 석유가 새로 들어오는 공급보다 많아지면 결국 더 많은 석유를 다시 사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 시장에 다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2026년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일시적인 석유 위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서 힘의 원천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대형 생산국들과 서방 금융 강국들이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도 포함해야 합니다. 중국이 거대한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대체 공급 경로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석유의 양도 매우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대규모 에너지 위기가 닥칠 날을 대비해 수년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는 그 준비가 중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 혜택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석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대규모 에너지 위기 때 이제 세계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이 얼마나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석유를 사거나 사지 않을 것인지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